17살에 시간이 멈춰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참사 생존 학생들은 어느덧 26살이 됐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길이 470km 이르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쯤에 고성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는데 현재 강풍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명대 전월점대학원 교수 심석희입니다. 오늘은 재난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자로 일할 때 각종 자연재해나 대형 참사 같은 것을 보도한 적도 있고 또 재난보도 준칙 제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언론이 재난보도를 어떤 자세에서 다뤄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몇 년째 전 세계 꼴찌다. 이런 식의 보도가 해마다 이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언론을 본다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 신뢰도가 올라가고 신문이나 방송을 본다는 사람이 늘어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고 한국도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비상에 걸렸을 때죠. 유튜브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즐겨보던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맞자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언론에 대해 온갖 비난과 공격, 조롱을 하던 사람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역시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통 언론 보도를 찾아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태풍이나 호우 같은 대형 재난 상황이 되면 방송 같은 언론 보도를 찾게 됩니다. 종종 재난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재난 상황에서는 전통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원시 사회들에도 뉴스라는 것이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어떤 사회에나 뉴스가 있더라.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정보, 특히 위험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어떤 사회에나 있는 뉴스의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재난 보도는 뉴스의 어떤 본질적 기능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보도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에 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보도라는 점에서 어쩌면 가장 공적 가치가 높고 직접적으로 공익성을 갖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는 다른 모든 보도나 프로그램 등에 앞서서 재난 보도를 할 정도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보도기도 하죠. 재난 보도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신속성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모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재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완벽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보도를 미룬다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들로서는 재난 보도에서도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사들로서는 더 중요한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언론사들이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재난 보도를 더 잘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언제든 무리한 보도, 선정적 보도로 흐를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 보도가 갖는 딜레마가 하나 더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게 꼭 좋은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큰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보도나 프로그램을 멈추고 재난 상황에 보도를 집중하게 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거나 혹은 재난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난은 대부분 피해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보도에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도 재난 피해자들에게는 정서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딜레마인 거죠. 실제 과거 사례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고 때 추락 현장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되는 상황을 그대로 생중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선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과연 재난 현장에서 어떤 장면을 생중계해도 되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같은 해 미도 페리호 침몰 사고 때는 당시 선장이 살아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오해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심지어는 언론 보도 이후에 그 선장이 살아있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공개 수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까지 나서서 수사를 했으니 이걸 언론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증언이 있다고 함부로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도 엄청난 재난이었죠. 당시 500명이 넘게 숨졌는데 한 공영방송사는 현장에 설치한 취재본부가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옮겨달라는 당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앵커가 구조본부의 요청이 있지만 생생한 화면을 위해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뉴스 시간에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접근 방지용 표지를 기자들이 제일 먼저 넘나드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나 매몰됐다가 구출되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플래시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알 권리보다 살 권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게 바로 이 삼풍백화점 참사 보도 때였습니다. 이런 재난 보도들의 문제들과 함께 유의할 것은 재난 상황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취재진이라고 해서 재난 현장의 위험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생생한 보도를 하겠다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일을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재난 상황을 취재할 때는 그 현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취재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취재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유네스코에서 언론인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취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을 겪거나 참혹한 현장을 취재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죠. 전체적으로 취재진의 사전 사후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라면 이제 재난보도 준칙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던 언론이 스스로 재난보도 준칙을 만든 것은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론인이라면 전원구조 오보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논란이 된 보도는 전원구조 오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한 취재 경쟁, 유족들에 대한 무리한 취재, 비공식 집계 사용으로 인한 들쭉날쭉 보도,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함부로 보도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비난이 폭발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여러 언론단체들이 신속하게 재난보도 준칙 제정에 나선 겁니다. 당시에 저는 준칙 기초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 4월 16일이죠. 그런데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4월 21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언론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으면 불과 참사 5일 만에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위원회가 구성된 뒤 준칙 제정을 위한 첫 회의는 5월 13일에 열렸고 준칙 문안을 만들고 토론회 등을 거쳐서 9월 16일에 준칙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는 물론 재난보도 준칙 제정 10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준칙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준칙을 보면 재난보도의 목적을 제일 앞에 명시해 놨습니다. 전문을 보면 재난보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재난보도에는 방제와 복구 기능도 있다고 밝혀놓았는데요. 이게 바로 재난보도의 주요 목적인 거죠. 유의할 부분도 전문에 써놨는데 재난보도가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되고 재난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전문이 이 준칙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칙 본문으로 가면 재난보도 준칙에 적용되는 재난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 기반 체계 마비나 테러, 질병재난, 대형 사건, 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질병재난의 경우에는 감염병 보도 준칙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난보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죠. 제2장의 취재와 보도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보도를 어떻게 할지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여러분이 재난보도를 하시기 전에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덩어리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취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일반 준칙이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재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 그리고 취재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 취재 협의체 운영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난보도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신속성이 핵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칙은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중요한 위험 정보가 입수됐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확인이 덜 됐다는 걸 명시하고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과장해도 안 되지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확인을 이유로 보도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칙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피해 최소화 원칙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준칙을 제정할 때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이 준칙의 실효성이었습니다. 이 준칙이 자칫 선언적인 내용만 갖추고 장식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취재팀을 재난 현장에 보낼 때는 현장 데스크를 운영하라든지 언론사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취재나 보도를 막기 위해 현장 취재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 것 등은 이런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겁니다. 재난 보도를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언론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재난 보도 과정에서 취재진의 안전, 트라우마 문제 등은 여전히 언론사나 취재진 모두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재난 현장을 취재하러 가기 전부터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후에 방사능 노출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취재진의 정서적인 피해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트라우마 문제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라우마는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 심각한 상해, 성폭력 등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러한 위협을 느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경험에서뿐 아니라 타인의 외상을 보거나 알게 된 간접 대리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보통 뇌의 신경물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끔찍한 일을 마주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트라우마를 언급하면 조금 약한 언론인으로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인들은 일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 외상 관점의 고위험군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는 공포를 느끼거나 작은 일에도 분노하거나 어쩔 때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게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느끼거나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음하거나 일중독 등의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여러 행동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후배들 가운데 세월호 취재 이후에 악몽에 계속 시달렸다, 자괴감을 심하게 느꼈다, 취재하다 말고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때도 몸이 너무 떨렸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돕지 못하고 상황을 전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또 유족 취재를 하면서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대개 언론인들은 평균보다 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대개 2, 3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악몽을 꾼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흔히 PTSD라고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상담 등의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PTSD는 우리가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라고 부르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깁스를 풀고 다시 걷는 것처럼 괜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살 등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의료진들은 조언합니다. 일단 언론인들은 일의 특성상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내 기자들도 10명 가운데 8명이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심리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영향을 덜 받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상태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경우 일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언론인들이 어떻게 인터뷰하고 그 사건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평생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통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그 사건 발생 직후를 저희가 페리트라우마 단계라고 하는데요. 단기 기억과 감각 기억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보다는 능동적인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보통 언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취재가 유족 취재입니다. 그 세월호 유족들도 그러고 또 1989년 발생한 영국 축구장의 힐즈버러 참사의 생존자면서 이후 사회학자가 된 애네어 박사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유족 취재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기자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족들도 많다라고 하고요. 또 언론인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충분한 정보를 주고 할지 말지를 그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 사건, 사고로 인해 무기력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통제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언론인들의 심리적 외상이 직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염두에 둔 사전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2023년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같이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을 만들었던 것도 바로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실제 2019년 호주의 한 신문기자가 PTSD를 앓게 되면서 자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당시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언론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본인이 몇 번에 걸쳐서 더 이상 사건 취재나 법조 취재를 하기 힘드니까 부서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기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데스크들이 더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고 교체 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또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하는 보도가 현장에서 취재한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보고받는 데스크, 또 안에서 편집하는 편집자들, 넓게는 시청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BS의 경우 샤이니 종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때 많은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자극적인 현장 영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외상은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매일 옆에서 보는 동료들이 먼저 알아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 BBC나 호주 ABC의 경우에는 동료 지지 프로그램이라는 피어 서포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을 앞서 받은 동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취재를 하는 동료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또 필요할 경우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같이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큰 참사를 취재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심리적 응급처치의 개념으로 심리적 상담을 지원하고 비슷한 사건을 같은 기자가 바로 취재하지 않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한 달 이상 힘들어하는 언론인들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언론 문화가 조금 더 트라우마 공감 언론이 될 수 있을지, 또 기존의 관행 중에 무엇을 바꿔야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자들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기자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이정혜 기자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는 다른 누구보다 취재진부터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바로 재난보도준칙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직접 참여했던 재난보도 혹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재난보도 가운데서 이 준칙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준칙 제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재난보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나, 또 어떤 점이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는 재난보도가 좋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야말로 알 권리보다 살 권리가 중요하다는 절규가 나오던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인의 안전을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것은 좀 지키려고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목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급한 보도로 인한 혼란, 재난보도를 과도하게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리한 보도 경쟁을 한다는 점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취재진 안전 문제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에서까지 안전모를 착용하다가도 정작 태풍 같은 보도를 할 때 위험한 현장에 기자를 그대로 노출하는 보도를 태연하게 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휘청이는 기자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보도가 바로 선정적 보도죠. 메르스 때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자가 감염자를 별 생각 없이 직접 접촉하는 일도 있었죠. 언론이 성급하게 특정인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올렸다가 기사를 철회하는 식의 오보가 나오는 것도 무리한 취재 경쟁이 원인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단독 표시를 한 보도가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난보도는 시간차 단독 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재난보도 준칙의 정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태풍이든 호우든 또 국내외 다른 어떤 재난 현장을 취재하기에 앞서서도 항상 한 번씩 준칙을 읽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재난보도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준칙을 꼭 읽어보고 동료들에게도 전파해서 안전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재난보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